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연구사업단의 노호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학적성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특성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영역은 언어이해, 추리, 논증, 논술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언어인의 예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추리 논증은 추리 능력과 논증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논술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출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어의 영역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에는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70분 동안 시험을 치게 됩니다. 30문항이 출제됩니다. 보통 10개의 제시문이 있으므로 1개의 제시문과 그에 딸린 3개의 문항을 읽고 푸는데 약 7분의 시간을 할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항을 직접 풀어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언어의 영역 4번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항과 제시문을 한 5분 정도의 시간 내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푸셨습니까?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단은 현대의 환경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환경위기는 생존 문제이며 인본주의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철학적 근대는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현대의 환경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근대를 통해 인본주의적 가치가 정초됨으로써 그대로의 수용도 원천적 거부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적 문제라는 것이 첫째 문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둘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둘째 문단은 데카르트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주의는 자연은 자기 목적이나 내면도 없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셋째 문단에는 칸트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칸트주의에 의하면 자연은 인식과 사용의 대상이던 것에서 나아가 제작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조야한 진료로서 주어질 뿐, 그 구체적 존재 형식은 인간의 지적 틀에 의해 결정될 뿐입니다. 네, 넷째 문단은 이제 상당히 좀 긴데요. 예, 객관적 관론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 관론론은 철학적 근대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관론론에 의하면 자연에 대한 억압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궁극의 사조라는 주장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의 이상이 극한으로 강화되어 이성은 존재론적 행위상학적 이상을 지니게 됩니다. 자연은 절대적 이성에 따라 존재하고 변화하는 사물양태의 이성이고 인간은 절대적 이성의 인식에 도달해가는 의식양태의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같은 근원에서 출발하였다는 겁니다. 네, 다섯째 문단은 객관적 관론론은
최고도로 강화된 이성주의를 통해 철학적 근대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1. 가장 강화된 이성주의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행위사학적 우위를 청초한다. 넷째 문단을 보시면 가장 강화된 이성주의는 객관적 관원론을 가리킵니다. 이 사조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은 절대적 이성이라는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것으로 동근원적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환경이기는 새로운 억압 정치 체제의 대두와 함께 도래한 것이다. 첫째 문단을 보시면 환경이기는 신유형의 독재나 제국주의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억압적 정치 체제는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체제입니다. 현대의 환경위기가 새로운 억압적 정치 체제의 대두와 함께 도래한 것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학적 근대의 딜레마를 이성에 근거하여 해소하고자 한다. 제시문에서 철학적 근대는 이성주의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단에서 근대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성에 근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 이념들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철학적 근대의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첫째 문단을 보시면 철학적 근대는 경시할 수 없는 미덕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무엇보다도 근대를 통해 정초되었기 때문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술입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5.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옹호하는 철학사적 흐름은 억압적 자연관으로 계열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옹호하는 철학사적 흐름은 바로 철학적 근대이죠. 그런데 다섯째 문단에서 그러한 흐름의 끝자락에 있는 객관적 관념론은 억압적 자연관을 경계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입니다. 네, 언어이해 문항의 내용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영역은 문항의 소재를 말합니다. 언어이해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분야의 내용을 소재로 하는 문항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것은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4번 문항은 인문 분야의 문항입니다. 문항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이해의 문항 유형은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이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주제, 구조, 관점 파악은 말 그대로 제시문의 주제, 구조, 관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은 제시문의 정보를 확인하여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정보의 추론과 해석은 제시문의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거나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정보의 의미를 밝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정보의 평가와 적용은 제시문에 주어진 논쟁이나 설명을 평가하거나 제시문에 소개된 원리를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았던 4번 문항은 주제, 구조, 관점 파악입니다. 네, 문항 유형은 다양하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모두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어이해는 독해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추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리 논쟁은 총 문항수가 40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10시 45분부터 12시 50분까지 125분 동안 치르게 됩니다. 한 문항당 약 3분 8초 정도의 시간입니다. 언어이해보다는 조금 길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리 논쟁은 추리와 논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리의 일상적 의미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X는 변호사이거나 아나운서이다. 모든 아나운서는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다. X는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한다. 이 세 개의 전제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2번과 3번 전제로부터 X는 아나운서가 아니다를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과 4로부터 X는 변호사이다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 논증의 추리 문항은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네, 논증은 화자의 주장과 그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들로 이루어진 진술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논증의 예는 아까 조금 전에 던 추리에서 전제와 결론을 적으면 그게 바로 논증이 됩니다. 그래서 추리 논증의 논증 문항은 주어진 논증 혹은 논쟁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논쟁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주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논쟁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추리 한 문항, 논쟁 한 문항을 풀어볼 텐데요. 추리로는 2022학년도 6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항당 평균 3분 8초 내의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3분 내의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푸셨습니까? 네, 이 문항은 원리적용 문항 유형입니다. 원리적용은 복잡한 원리나 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례에 올바로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규범 이해 및 적용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규정과 사례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규정을 준수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만을, 규정을 준수한 것만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네,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1조는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수탁자, 제3자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제적인 규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제2조 1항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항은 수집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항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항은 이탁하는 경우에 이탁 후 이탁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숙박 예약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P이사가 숙박 예약 및 이벤트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회원 가입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여기서 이제 P사가 개인정보 처리자고요.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정보 주체가 됩니다. 네, 그럼 각각의 보기가 규정을 준수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P사는 회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숙박시설 운영자 Q에게 해당 숙박시설을 예약한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그 회원에게 정보 사실을 알려주었다. 예, P사가 숙박시설 운영자 Q에게 숙박시설을 예약한 회원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수집 목적 범위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조 2항
수지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일주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적용됩니다. 회원에게 제공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제2조 2항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P사는 여행사 S사와 사업 자유를 맺고 회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S사가 S사의 여행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회원 정보를 공유하였다. S사의 여행 상품 홍보는 숙박 예약이나 이벤트 행사와 무관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2조 3항 별도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이 적용됩니다. P사는 회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제2조 3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D것을 보겠습니다. P사는 항공권 경품 이벤트를 알리기 위해 홍보업체 R사와 이벤트 안내 메일 발송 업무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정보를 R사에게 제공한 후 10일이 경과한 후에 제공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공개하였다. 네,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공권 경품 이벤트를 알리기 위해 홍보업체 R사와 메일 발송 업무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조 4항 위탁하는 경우에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공개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P사는 위탁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공개하였으므로 제2조 4항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리얼 P사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업체 T사가 불법 도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회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T사에게 회원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였다. 불법 도박 홍보는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제2조 3항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 제공을 위반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기의 기업과 디귿만이 규정을 준수한 것이므로 정답은 1이 됩니다. 네, 그럼 추리문항 예시를 보았으므로 논정문항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작년도 문항인데요. 2022학년도 28번 문항인데 이 문항도 한 3분 정도의 시간 내에 읽어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옳은 진술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네, 제시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이 제시문의 내용은 재판에서 피해자 역량 진술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A 견해와 B 견해. A 견해는 이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VIS를 제시하는 것이 결과고요. 그 다음에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이 또 결과입니다. 근데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이제 VIS를 제시하지 않고 형량이 무거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VIS의 제시가 무거운 형량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의 심각성이 무거운 형량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제 비견해를 알아보겠습니다. 비견해는 피해 내용에 의해서 판사나 배심원들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VIS를 통해 표출하는 강한 감정에 의해서도 판사나 배심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VIS가 무거운 형량을 유도한다는 가설입니다. 연구 방법 PQ가 나오고 있습니다. PQ도 조금 긴데요.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모의 배심원을 P는 모의 배심원을 세 집단으로 구분한 뒤
사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단 1, 집단 2, 집단 3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걸 제공하는데요. 집단 1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심각한 내용의 정서적 상해가 기술된 VI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단 2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않는 정서적 상해가 기술된 VI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단 3에 대해서는 VIS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Q는 모의 배심원을 역시 세 집단으로 구분한 뒤 사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통 상황입니다. 근데 집단 1, 집단 2, 집단 3에 대해서 다른 걸 제공하는데요. 집단 1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매우 고조된 상태로 심각한 내용의 VIS를 낭독하는 재판 영상을 제공합니다. 집단 2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VIS를 피해자가 차분하게 낭독하는 재판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단 3은 덜 심각한 내용의 VIS를 피해자가 차분하게 낭독하는 재판 영상을 제공합니다. 네,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P에서 집단 1의 평균 형량이 집단 2의 평균 형량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집단 2의 평균 형량이 집단 3의 평균 형량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면 A 견해는 강화된다. 예, 근데 P에서 집단 1은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집단 2는 피해자가 낮은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는 정보를 취득합니다. 집단 3은 VIS를 제공받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피해 내용을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집단이 접한 피해 내용의 심각성 정도는 집단 1이 제일 크고 집단 3, 집단 2의 순입니다. A 견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A 견해에 따를 경우 평균 형량의 높음의 순위는 집단 1이 제일 높을 것이고 그 다음 집단 3, 집단 2가 될 겁니다. 근데 집단 2의 평균 형량이 집단 3의 평균 형량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는 따라서 A 견해의 예측과 다르므로 A 견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약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평가입니다. 니은 Q에서 집단 1의 평균 형량이 집단 2의 평균 형량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집단 2의 평균 형량이 집단 3의 평균 형량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면 B 견해는 강화된다. Q에서 집단 1은 심각한 내용의 VIS를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매우 고조된 상태로 낭독하는 재판 영상을 제공받습니다. 집단 2는 심각한 내용의 VIS를 피해자가 차분하게 낭독하는 재판 영상을 제공받습니다. 집단 3은 덜 심각한 내용의 VIS를 피해자가 차분하게 낭독하는 재판 영상을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B 견해는 피해 내용에 의해서 판사나 배심원들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VIS를 통해 표출하는 강한 감정에 의해서도 판사나 배심원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B 견해의 예측은 강한 감정을 전달받는 집단 1의 평균 형량이 그렇지 않은 집단 2의 평균 형량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다음 심각한 내용을 전달받는 집단 2의 평균 형량이 덜 심각한 내용을 전달받는 집단 3의 평균 형량보다 높다고 예측할 겁니다. 결국 집단 1의 평균 형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집단 2의 평균 형량, 집단 3의 평균 형량 순으로 낮다면 이제 B 견해의 예측이 참인 것으로 밝혀지므로 B 견해는 강화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은 평가가 됩니다. 디귿, Q에서 연구 방법을 수정하여 집단 1과 집단 2만을 비교할 경우 두 집단의 평균 형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A 견해는 약화된다. Q를 보시면은 이게 집단 1은 심각한 내용의 VIS를 피해자가 매우 고조된 상태로 낭독하는 재판 영상을 제공받습니다. 집단 2는 동일한 내용의 VIS를 피해자가 차분하게 낭독하는 재판 영상을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피해 내용의 심각성 정도는 동일하죠. A 견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예측, A 견해의 예측에 의하면 집단 1의 평균 형량과 집단 2의 평균 형량은 비슷할 겁니다. 따라서 집단 1과 집단 2의 평균 형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A 견해의 예측과 일치하므로 A 견해를 약화하는 게 아니고 강화하죠.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평가입니다. 보기의 니은만이 옳은 평가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추리논적 문항의 내용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영역은 문항의 소재를 말합니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추리논정도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분야의 내용을 소재로 해서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6번 문항, 개인정보 처리 문항은 규범 분야의 내용을 소재로 해서 문항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2022학년도 28번 문항은 사회 분야의 문항입니다. 논리학 수학은 수험생들의 추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논리 게임이나 수리 추리와 같은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내용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리 논정의 문항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리와 논정 문항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추리는 언어 추리와 모형 추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언어 추리는 언어적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함축 및 기결, 원리 적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형 추리는 논리 게임, 수리 추리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순수한 추리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형식적 추리, 논리 게임, 수리 추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그 문항은 언어 추리의 원리 적용 문항입니다. 논정은 논정 분석, 논쟁 및 반론, 논정 평가 및 문제 해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논정 분석은 논정의 명시적, 암묵적 전제와 결론을 찾거나 논정의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요소 분석, 구조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논쟁 및 반론은 논쟁을 분석 및 평가하거나 논정의 반론을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논쟁 분석 및 평가, 반론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논정 평가 및 문제 해결은 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능력, 새로운 증거가 논정을 강화 또는 약화하는지 판단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논정 평가, 강화 또는 약화, 문제 해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BIS에 관한 28번 문항은 논정 평가 및 문제 해결 문항입니다. 네, 논술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은 분석적, 종합적 사고력과 논정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시험 시간은 14시부터 15시 50분까지 110분 동안 치르게 됩니다. 2개의 문항이 출제됩니다. 논술 답안 분량은 2022학년도 시험 기준으로 1번 문항과 2번 문항 모두 같습니다. 900자에서 1200자를 쓰시면 됩니다. 배점은 50점으로 동일합니다. 네, 논술 영역은 두 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됩니다. 사례형은 주어진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과 그 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문항의 형태는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사례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원칙, 일반적 이론적 견해, 자료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시 문항으로 작년도 1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자에서 1200자 50점. 네, 조건이 주어지죠. 1. A국 정책과 B국 정책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지 주장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2. 이유를 제시할 때 지지 또는 반박의 근거로 자료를 활용하시오. 3. 최소 3개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시오. 4. 자료의 출처를 표시할 때는 1, 2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하시오.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분량을 지키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은 사실은 지시사항이니까 지시사항을 지켜야 되겠죠.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는 데이터 생산 및 보유에 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존 플랫폼 기업과 신생 스타트업 기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A국 정책은 데이터 강제 매수, 데이터세 신설. B국 정책은 데이터 시장 활성화, 공공 데이터 풀 조성이 있습니다. 자료가 8개의 자료가 나오죠. 그래서 A국 정책과 B국 정책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주장할 때 지지 또는 반박의 근거로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최소 3개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2, 6, 8은 A국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로 활용 가능하고요. 3, 4, 5, 7은 B국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로 활용 가능합니다. 논술 답안문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A국 정책, B국 정책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지 주장하고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유를 제시할 때 최소 3개 이상의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료의 출처를 표시할 때는 1, 2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그다음 주장 사례를 이제 올바로 분석하고 주장 및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유로 제시된 논문이나 자료가 주장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모순이나 비약이 없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분량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900자에서 1200자. 너무 작게 쓰거나 너무 많이 쓰는 것은 감점 대상입니다. 법학저성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학저성시험은 언어이해 뿐만 아니라 추리논증도 제시문에 기반한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제시문의 길이가 길고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독해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 장기일 때는 일단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전공 영역에 제한되지 않은 폭넓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화제, 개념, 논지 전개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독서량은 지문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려움이나 낯설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면 그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기초적인 논리를 이해해야 되겠죠. 대학에서 개설된 논리학 비판적 사고 강좌 같은 것을 수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시고 스터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 준비 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실전 연습이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어본 후 해설 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왜 정답이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 스스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터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SAT, 언어논리 상황 판단, 수능 국어 및 디트, 언어 추론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험 당일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시간 배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어렵게 배워야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배운 것을 검토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반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보는 측정, 반복 학습, 3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고력, 집중력, 체력, 시험 당일의 컨디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독서 및 토론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출 문제를 통한 반복 실전 연습은 사고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집중력 및 체력 향상, 시험 당일의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출간한 2권의 책도 여러분의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학저성시험 문제에서는 출제위원의 해설을 연구위원이 수정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법학저성시험 안에서는 문항 유형별 풀이 원리를 설명한 책입니다.
네, 이상으로 법학처성 시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